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오늘의 세 번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이제 얼른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거 좀 기다릴게요. 아까 호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인자 그런 거 설명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또 설명했더라? 호화에 영향을 주는 조건, 노화를 늦추는 조건, 호화를 촉진시켜주는 방법, 뭐 이런 거에서 쫙 설명을 해서 앞에 딱 지금 화면에 정리를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요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화를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노화를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두 분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자, 나머지 문제 빨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견 여쭤볼게요. 제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강사비를 받지 않더라도요. 저는 내일 저녁 때 똑같은 7시쯤에 좀 문제풀이를 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11명씩 이렇게 들어오시면 나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요, 선생님들. 기운 안 나요. 그래도 한 15명에서 한 20명 이상은 좀 나오셔야 저도 막 하는 막 기분이 나고 그러는데 11명, 10명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정말 신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전 사실은 오늘 딱 하고선 내일 한 번 더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음이 좀 바뀌려고 그래요. 뭐 10분 이렇게밖에 안 돼. 물론 10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생이 근 30명이 넘는데 10명, 뭐 9명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녹화된 거 보시는 거 제가 알긴 합니다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할 때도 보시고 또 반복적으로 재탕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을 안 해주시면 내일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하시는 거 보고서는 결정을 하랍니다. 그래도 되지요? 네. 자, 전분의 호화가 잘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전분의 노화가 잘 되는 조건, 아까 설명했죠? 특히 언제가 잘 일어나냐? 실온보다는요, 냉장 온도에서 제일 잘 일어납니다.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요, 설탕을 쓴다든지 유화제를 넣어준다든지 뭐 염료를 써준다든지 특히 어떤 거 알카리염을 같은 걸 써주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호화 촉진된다고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낮은 온도 급속하게 빨리 낮은 온도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60도 이상으로 높은 온도로 해주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지요. 수분 함량도 30에서 60% 사이가 가장 노화가 잘 일어난다겠죠. 그래서 빨리 급속하게 물을 빨리 빼주는 15% 이하로 빨리 빼주던가 아니면 60% 이상으로 빨리 높여주면은 노화가 천천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노화를 늦추는 방법,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떡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 이 문제 아주 잘 등장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거, 발효떡이 아닌 또는 발효식품이 음식이 아닌 거 찾으래. 어떤 거예요? 네, 백설기는 발효하고 좀 다르죠. 증편은 막걸리로 발효한 여름 발효떡 맞죠? 상화병은 쌍화점에서 만들었던 그 떡이 상화병인데 상화병도 발효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장은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발효 음식 맞지요? 그래서 발효하고 상관없는 것은
백설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잘 만드실 것 맞추실 것 같아요. 자, 발효떡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병 상애떡이라고도 합니다. 상화병 상애떡 돛진 개찐이고요. 요게 상화병을요. 그 문헌에 나온 상화병을요 재현한 것이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얘는요 그 쌍화점 고려시대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긴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밀가루를 막걸리로 반죽해 갖고 증편처럼 만들어낸 떡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밀가루고 막걸리로 발효시켰다. 그 다음에 팥으로 소를 넣는다라는 거. 또 채소, 고기, 볶음 따위를 얹어서 시루에 찐 떡이 상화병이라는데, 자, 요런 스타일도 상화병이라고 재현한 떡이라고 많이 인터넷에 떠돌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편은 지역마다 사투리 식으로 해갖고 이름이 다 틀리더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증편, 기정떡, 기주떡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밀가루가 아니라 뭡니까? 쌀가루를 막걸리로 발효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효떡의 특징은 뭐냐? 한여름에 만들어서 먹어도 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제가 요즘 방울꽃 증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울꽃 증편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1일 날, 이달 31일 날, 토요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예산군 어머니들 한 몇 분 모시고 지금 한 6명 정도 신청 들어왔어요. 보통 10명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예산군에서 전통은 8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 방법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어떡하냐? 집에서 간편하게 한두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속성 간편 방울꽃 증편을 특강으로 합니다. 혹시 나는 이거 꼭 배우고 싶어. 왜? 떡제조 기능사에는 그 증편이 항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떡제조 기능사 수업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수업 끝나고 문자 주셔도 되고 내일 전화 주셔도 되고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명 들어왔으니까 한 서너 자리 자리가 있어요. 시간이 좀 있고요. 근데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특강비는 전화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히 증편은요. 여름에 즐겨 먹는 떡이요. 왜? 술을 갖고 발효시켰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빨리 쉬지 않고요. 음력 6월 보름인 유두일 날 먹었던 시절식이 되겠습니다. 음력 유두일, 6월 보름인 유두일에 먹었던 증편, 시절식과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 오른쪽 끝에가 요게 방울증편. 예. 그리고 왼쪽은 이제 시루처럼 쪄가지고 잘라놓은 겁니다. 예, 저런 형태도 있고 방울증편도 있고요. 저는 방울증편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매우 중요한 별 50만 개 그려놓으세요. 자, 오늘 공부하신 분은 이 문제가 제발 나와가지고 꼭 맞추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만들 맵쌀 1kg랑 찹쌀 1kg를 불립니다. 보통 8시간 불린다고 했죠. 불렸을 때 불리기 전과 불리기 후에 쌀의 무게 변화예요. 자, 맵쌀 1kg는 불리면 얼마로 늘어나고 찹쌀 1kg는 몇 킬로로 늘어나냐 그거예요. 자, 30초 드릴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이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네, 그럼 답은 뭡니까?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맵쌀은요 1kg가 1.2에서 1.3kg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1.2배에서 1.3배 불어나고요. 찹쌀은 무게로 1.3에서 1.4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1kg는 1.3에서 1.4kg로 불어납니다. 뭐가 좀 더 많이 불어나요? 찹쌀이 좀 더 많이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좀 더 잘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림 정도가 맵쌀이냐 찹쌀에 따라서 무게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찰떡궁합입니다. 떡제조 이쪽 파트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것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나머지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29번 되겠습니다. 떡을 만들 쌀가루의 특성으로 틀린 거 고르시래요. 자, 1번 찹쌀을 최대 수분 흡수율이 37에서 40%이고 맵쌀의 최대 수분 흡수율은 25%다. 이거 책에서 한번 슬쩍 본 것 같아요. 정리해드렸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부한 거랑 연결된 부분이네요. 맵쌀은 물을 좀 덜 흡수하고 찹쌀은 물을 좀 더 많이 흡수한다. 이 소리예요. 맞냐 틀리냐 잘 생각하십시오. 2번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 거의 100%랬죠. 함량이 많아서 맵쌀보다 수분 흡수율이 높다? 아밀로펙틴이 물을 많이 흡수합니까? 맵쌀보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맞냐? 틀리냐? 3번 쌀을 불리는 시간은 여름철에는 서너 시간, 겨울에는 7, 8시간 불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는 것 같네요. 3번은 확실하게 맞아요. 4번 현미와 흑미는 왕겨만 벗겨낸 쌀로 왕겨층만 벗겨낸 게 현미죠. 물에 불리는 시간과 일반 맵쌀과 비슷하게 7, 8시간만 불리면 됩니까? 얘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불린다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틀린 건 몇 번이요? 4번은 확실히 틀렸어. 그럼 1번, 2번은 맞는다는 소리예요. 예. 그럼 뭐예요? 맵쌀보다는 찹쌀이 수분 흡수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 구조상 성분이 뭐이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이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 그 소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만. 이거 문제 좀 이상하네요? 이거 답 잘못 단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거 4번입니다. 이거 체크 잘못했습니다. 자, 맵쌀은 1kg가 1.2에서 1.3kg 불어난다고 아까 설명했고 찹쌀은 1에서 1.3에서 1.4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최저 여름철에는 3시간, 4시간, 겨울철에는 7, 8시간 이렇게 한다겠고 충분히 불리기 위해서는 8시간 보통 한다고 책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와 흑미는 일반 맵쌀보다는 12시간에서 24시간 불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겠어? 7, 8시간 불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0번. 요건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요오드, 맵쌀과 찹쌀 가지고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얘네들이 좀 색깔이 다르다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이 표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중 맵쌀과 찹쌀에 대한 특징으로 빈칸에 알맞은 사항으로 연결된 거 찾으래요. 자, 그럼 아밀로스 함량과 아밀로펙틴 함량, 그 다음에 요오드 색상 변화, 그 다음에 호화 정도 이거를 맵쌀, 찹쌀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찹쌀은 아밀로스는 있다고 했시오, 없다고 했시오. 찹쌀은 아밀로스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거의 99.9% 이상이 뭡니까? 아밀로펙틴. 여기 99.9% 아밀로펙틴이에요. 그러면 찹쌀의 기억은 0%가 맞습니다. 0%. 그래서 기억은 0%가 맞아. 그럼 5%, 10%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맵쌀은 청색빛이 돌고 찹쌀은 붉은색이 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청남색이요. 청남색. 디귿은 뭡니까? 젓갈색이에요. 그럼 다 맞는 거.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다 맞는 게 몇 번입니까? 1번 같은데요. 자, 1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풀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머 나는 이거 너무 금시초문이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지금 문제
문제 푸신 정도가 본인들 가가오 개개인마다 다 틀려. 왜? 공부를 많이 했냐 적으냐에 따라 엄청 달라지니까요. 이 문제는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카톡에다도 급해갖고 공부하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 문제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표지요. 예, 찹쌀은 아밀로스는 0%, 아밀로펙틴은 99% 이상. 거의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맵쌀은요, 청색 띠고요. 찹쌀은 빨간색을 띄어요. 그래서 청색, 뒷자는 생각 안 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무슨 시험 봐? 고르는 시험 보기 때문에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르기만 하면 돼요. 맵쌀은 청색을 띠고 찹쌀은 빨간색, 적색을 띈다. 호화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찹쌀보다 맵쌀이 호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찹쌀은 맵쌀보다 호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 그렇지만 노화되는 속도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자, 맵쌀은 노화가 빨리 일어나지만 찹쌀은 노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요것도 핵심이 되겠네요. 요 문제는 절대로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1번. 쌀을 취급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쌀은 보통 수분 함량 15% 이상을 유지합니까?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쌀은 보통 수분 함량이 13, 14, 15% 이하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땡 틀려버린 것 같고요. 2번, 쌀을 보관할 때는 밀폐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합니까? 예, 맞는 것 같네요. 3번, 쌀 보관할 때는 곤충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맞습니다. 4번, 빻은 쌀가루는 소분해서 나눠서 밀폐한 다음에 냉동실에서 보관해야 안 쉬죠. 네, 냉동실이 맞습니다. 냉장실이라고 해도 틀려요. 냉장실도요, 여름 같은 경우는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 쉬운 듯 알고 다 아는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 맞추셔야 될 문제. 답은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예. 얘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분 함량을 15% 이상이 아니라 15% 이하로 보관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32번 풀어보겠습니다. 발색제. 자, 발색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에서 발색제는요, 뭐예요? 햄 소세지 만들 때 쓰는 거라고 했고, 자체적으로 색깔은 없지만 얘를 넣어주면 고유의 색깔이 좀 더 선명해진다고 하면서 가르쳐 드렸고요. 이 발색제를 잘못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맞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떡에서의 요 떡 제조할 때의 발색제는요, 떡의 색깔을 내기 위한 게 발색제예요. 그래갖고 식품 첨가물의 발색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색제는 보통은요, 쌀 무게의 2% 정도 쓰면 좋아요. 쌀 무게의 2% 정도 쓰면 가장 좋다. 1번 맞습니다. 2번 분말류는요, 쌀가루의 수분 첨가량을 늘려주고요. 생야채 또는 과일류는요, 자체 수분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색깔 나는 데 써줬다 하면은요, 수분 기존에 넣는 물량을 줄여줘야 돼요. 2번은 퍼펙트하게 맞았어요. 3번 분말류는요, 쌀가루의 수분을 모두 맞춘 다음 넣어준다? 아니죠. 아니에요. 뭐예요? 분말류까지 넣은 다음에 함께 맞춰준다예요. 왜? 분말은 수분을 더 먹을 수가 있으니까. 4번 석이버섯은 검은색을 얻을 수 있는 발색제입니까? 잠깐만요. 검은색 맞습니다. 석이버섯. 그러면 3번이 맞냐 틀리냐 이제 헷갈리네 나도. 자, 그럼 봐봐요. 2% 맞았죠? 2번은요. 맞는 거 같죠? 4번도 맞는 거 같죠? 맞네. 틀린 거 골리는 거 맞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요? 3번 맞네. 예. 그래서 뭐예요? 분말류는 쌀가루의 수분을 분말 넣은 다음에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함께 맞춰요.
쌀가루 수분 맞춘 다음에 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요거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발색제의 연결로 올바른 거 고르세요. 자, 시금치가 분홍색이에요? 이거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네. 이런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 못이 분말이 초록색 맞습니까? 예. 3번. 흑미가 노란색입니까? 예. 기억나시죠? 4번. 포도가 검은색입니까? 너무 쉽다. 근데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답은 올바른 건 몇 번이요? 2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중 33번 문제. 다음 중 발색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시래요. 1번 생쑥, 시금치, 모십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분말은 이물질과 질긴 섬유질을 제거하고 쌀과 분쇄하여 사용한다. 뭐 그다지 어폐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2번 치자물은 치자를 반으로 완전히 가른다. 완전히 가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설명했었어요. 완전히 가르는 건지는 어쩌는지 모르겠네. 물에 담가 색성분이 잘 우러나게 한다. 2번은 세모. 3번 발색제의 색상이 흐리고 선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량을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4번 과일은 수분의 함량이 많으므로 쌀에 첨가하는 물의 양을 과일 첨가량에 따라, 그러니까 뭐냐, 과일은 물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물을 원래 쓰는 물의 양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건 또 반복돼서 나왔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뭐예요? 답이 뭐예요? 답은 2번이죠. 반으로 완전히 자르지 않습니다.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깨트려줘. 살짝 깨트려줘 갖고 담가놔야 색이 곱게 우러나고요. 완전히 갈라갖고 하면요. 색이 지저분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 한번 한 적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나오죠. 안 나오진 않아요.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요거 발색지 연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거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거의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색제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놨어요. 쌀 무게 2% 정도 쓴다. 2%. 음료수도 2%가 있네요.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게 주 원칙이고요. 첨가할 때는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분말류는 수분량을 늘려주고 과일 야채는 수분량을 줄여준다라는 거. 입자가 고운 분말은 적당량의 물을 풀어서 사용하고요. 재료마다 발색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은 조절해가면서 쓰시라. 그리고 색깔별로 왼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붉은색은 이런 재료, 주황색은 이런 거, 노란색은 치자, 단호박 이런 거 많이 쓰죠. 초록색은 시금치, 모십, 녹차, 쑥 이런 거 많이 쓰죠. 보라색은 포도, 자색 고구마, 복분자 같은 걸 많이 쓰고요. 갈색은 코코아, 커피, 대추고, 갈근 가루, 갈근이 뭐더라? 칡가루, 둥글레. 그 다음에 검은색은 흑임자, 서기버섯. 서기버섯 아까 검은색을 나타낸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한 문제, 두 문제 정리해서 건지세요. 자, 그 다음에 34번. 쌀가루 채치기와 떡을 찔 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쌀가루를 채치면 공기와 혼입되는 것을 도와준다. 이제 맞는 것 같죠? 2번. 떡을 찔 때 시루 내부의 쌀가루 사이로 증기가 잘 통과하여 떡이 고르게 잘 익히도록 한다. 요거는 맵쌀가루 얘기요. 찹쌀가루는 치면 칠수록 마이너스라겠어요. 오히려 떡이 선다겠죠? 요거는 맵쌀가루는 맞네. 3번. 찹쌀은 아밀로펙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쌀가루를 빻을 때 약간 거칠게 한 번만 빻아 사용한다. 맞습니다. 맵쌀은 2번 이상 빻는다고 했고요. 4번. 찹쌀은 여러 번 체에 내리면 수증기의 통과가 원활하게 돼요. 떡이 잘 익는 게 아니라 떡이 설어버린 데서. 뭐 때문에? 아밀로펙틴 때문에요.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맵쌀은 여러 번 치면 효과적이지만 찹쌀은 여러 번 치면 칠수록 마이너스다. 떡이 안 익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5번. 자, 당의 감미정도 순서대로 외워가시라고 수업 중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단 놈이 누구요?
과당이요, 전화당이요, 설탕이요, 메가당이요. 하나만 알면 되겠네. 자, 그럼 꿀 속에 들어있는 당이 가장 달다고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했어. 그럼 뭐예요? 과당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전화당이라는 것은 설탕 갖고 만드는 거고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설탕보다는 단맛이 더 강하고 과당, 꿀에 들어있는 과당보다는 조금 더 약한 중간 정도애라고 가르쳐 드리면서 순서를 그래서 과당, 전화당, 설탕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시라고 했슈.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자, 순서가 과당, 전화당, 자, 자당, 설탕, 서당 어제 가르쳐 드렸죠? 다 같은 말입니다. 과당, 전화당,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 메가당, 메가당엿당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 다음 유당젓당 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이러는데 주로 어디에서 판가람이 나냐? 요 앞부분을 알고 있느냐? 요 앞부분을 알고 있으면 맞추는 것이고 이 앞부분을 못 맞추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땡큐겠습니다. 자, 문제 36번. 익반죽을 하는 이유 설명으로 틀린 거. 왜 한다고 그랬어, 익반죽은요? 자, 1번. 끓는 물로 익반죽 하면 더 잘 뭉쳐져서 재료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맞는 것 같네요. 2번. 쌀가루에는 밀가루와 같은 글루텐 함량이 없어서. 예, 없죠? 이건 밀가루만 들어있죠? 반죽할 때 수월하게 점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익반죽을 해주면 점성이 생긴다고 했시요. 2번 맞습니다. 3번. 맵쌀은 끓는 물을 첨가하여 반죽하면 끈기를 낼 수 있습니다. 4번. 전분의 일부를 노화시켜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익반죽한다. 자, 요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익반죽을 한다. 이건 맞는디 노화시키는 게 아니라 호화시키는 거죠. 이건 말이 틀려버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노화가 아니라 호화라고 고쳐야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요. 예,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저희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익반죽, 날반죽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찬물을 넣어 만들어진 떡, 반죽. 이게 뭡니까? 날반죽이요. 곡류의 가루에는 끓는 물을 넣어 무슨 반죽한다? 익반죽. 날반죽, 익반죽. 익반죽, 날반죽.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단순하지만 이런 건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37번. 현미는 뭐예요? 벼에서 나달나달 벼에서 무엇을 벗겨낸 거라고 아까 가르쳐 드렸죠? 우리 공부했던 거죠? 왕겨를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얘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00g의 현미를 100%인 현미를 자 스타팅 현미부터 시작한댔죠. 왕겨층을 벗겨낸 현미부터 이제 도정을 해가 들어가는데 현미가 100g이었어. 도정해서 96g짜리 그럼 4g은 찌꺼기로 껍질이로 나갔단 얘기야. 그럼 96%만 남은 거 그럼 96%만 백미가 남았다면 이거는 무슨 도미냐 이거예요. 그러면 4%는 나가고 6% 96% 남는 거 그게 12분 도미요, 9분 도미요, 7분 도미요, 5분 도미요. 이걸 잘 알고 가셔. 이거 정리 잘 못하고 있는 계신 분들 선생님 많아요. 답은 7분 도미가 되겠습니다. 뒤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제일 끝에 무슨 층? 왕겨층. 왕겨층이 부피입니다. 거기서 요 그림에선 부피. 그 다음에 자 현미부터 스타팅 해가죠. 그럼 현미에서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냐? 등겨층이라는 부분이 세 가지 층이 합해진 게 등겨층인데 등겨층이 그대로 다 붙어 있으면 100%고 도정률 100%고 현미야. 그런데 그 중에 자 전체 그 등겨층에 50% 제거한 거 그거는 100% 중에 4%를 제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남는 게 몇 프로죠? 96%죠? 지금 이거 설명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5분 도미예요. 그 다음에 겨층 껍질 요거 등겨층이 100 중에 이번엔 70%가 나가고 30%가 남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나가는 게 6%고 남는 게 94%예요. 이런 경우는 7분 도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8%가 이 등겨층이 다 나가버리고 남는 게 92%인 거. 요것은 우리가 먹는 하얀 쌀, 그게 10분돔이면서 백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는데 이거 참 좋노. 이거 분명히 나올 건데 선생님들. 우리 10분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10분 선생님은 꼭 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요것도 같이 공부해 둘게. 소화율을 기억해 주세요. 소화율. 왜 그러냐? 자, 현미는 소화율이 95.3%지만 백미, 이 등겨증을 많이 벗겨낸 백미는 소화율이 98.4. 어떤 게 소화가 더 잘 돼? 껍질이 많이 벗겨져 나간 백미가 소화율이 훨씬 좋고 덜 벗겨져 나간 현미는 소화율이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이 등겨층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고 섬유소는 소화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뱃속에는, 사람의 뱃속에는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뭐가?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그게 있대 없대? 없대요. 그 이름이 뭐죠? 셀룰라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셀룰라제가 없기 때문에 소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 50만 개 그려놓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찌는 떡의 표기로 옳은 거. 자, 증자는 이게 뭐야? 찌는 수증기 할 때 증자고요. 자, 이 유자는 기름 유자야. 이건 뭐야? 지지는 떡이에요. 유병은. 자, 도병은 뭐냐? 치는 떡이야. 도병이 치는 떡이고요. 경단은 뭐예요? 삶는 떡이죠.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찌는 떡, 찌는 거는 증병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고요. 떡의 분류와 종류가 잘못 연결된 걸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찌는 떡, 잡과병, 얘 설기떡이라고 가르쳐 드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송편이 치는 떡이에요. 얘는 빚어서 찌는 떡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듯 하고요. 주악, 지지는 떡, 예, 기름하고 관련 있죠. 4번 삶는 떡, 예, 삶는 떡, 경단. 그래서 답은 요거는 2번이 답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9번 치는 떡의 종류가 아닌 거. 자, 가래떡도 옛날에 기계 없을 땐 다 쳤어요. 인절미도 쳤죠. 안반, 떡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대추, 단자 요건 고민해 봅시다. 그 다음에 주악, 주악이 치는 떡이요? 예, 단자는 찹쌀이기 때문에 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악은 이거는 뭐라겠어? 지지는 떡이야. 그래서 치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지는 떡의 종류가 아닌 것도 골라보래요. 자, 화전, 붓구미, 주악 다 지지거나 기름에 막 지지고 볶죠? 그런데 경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는 떡이 아닌 것은 4번 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떡의 종류는 크게 지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찌는 떡에는 백설기, 송편, 증편, 시루떡, 작가병 등이 있고요. 치는 떡에는 가래떡, 절편, 단자, 인절미 등이 있고요. 지지는 떡에는요. 화전, 붓구미, 주악, 빙떡 등이 있고요. 삶는 떡에는 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와 경단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어요. 경단은 삶는 떡, 단자는 치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쌀떡에는 어떤 것이 있고 찹쌀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약밥, 인절미, 쇠머리 찰떡, 구름떡, 화전, 경단, 쑥단자는 찹쌀떡이고요. 백설기, 콩설기, 무지개떡, 서기병이에요. 송편, 증편, 가래떡은 맵쌀떡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0번. 전분에 물을 넣지 않고 물을 넣고 끓였다면 호화야. 근데 얘는 물을 넣지 않는다겠죠? 전분에 물을 넣지 않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갖고 160, 180도 이 온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에 잘 녹는 가용성 덱스트린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은 끈기도 없고 끈적거리지 않고 소화도 잘 되는 갈색 물질이라고 했고 이런 원리로 만들어내는 제품으로는 미숫가루, 누룽지, 토스트, 뻥튀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뭡니까? 호화가 아니고 호정화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호화는 물을 넣고고 호정화는 물을 넣지 않고고
호화는 100도씨 정도지만 호정화는 온도가 더 높아요. 160, 180도. 이거 잊지 말고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요로 미숫가루 누룽지 토스트 뻥튀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분이 변화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호정화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1번 되겠습니다. 전분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알파화된 전분이 베타화로 돌아간대. 자, 호화된 것은 알파화된 전분이고요. 생전분은 베타화되는 거예요. 그럼 호화된 잘 익었던 전분이 베타, 딱딱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딱딱해지는 건 뭡니까? 빵, 떡, 밥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호화의 반대말이 되겠다. 답이 뭡니까? 이거는 노화가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떡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떡 제조 기능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분의 변화를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호화는 물을 넣고 100도씨 정도에서 끓여주죠. 그래서 쌀이 밥이 되고 밀가루가 빵이 되는 거, 쌀이 죽이 되는 거 이런 게 다 호화고요. 노화는요 반대죠. 예, 밥이 딱딱하게 변하는 거. 빵이 떡이 굳는 게 다 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정화는 호화랑 비교했을 때 물을 가하지 않고 온도가 140도 이상, 보통 160, 180도 정도 되겠네요. 높은 온도로 만든 거죠. 얘네들은 물에 잘 녹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용성 덱스트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뻥튀기 미숫가루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문제 42번 풀어보겠습니다. 쌀가루와 고무를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한 궁중의 대표적인 떡으로 임금님 생신 때 빠지지 않고 올랐던 떡이 뭐냐.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빚어 찌는 떡 대표적인 게 뭐더라? 우리 요번에 먹었죠? 맵쌀가루를 익반죽해서 깨나 콩으로 만든 소를 솔잎을 깔고 찌는 떡. 이게 뭡니까? 바로 되겠죠? 답은 위에 거는 두텁떡이 되겠고 밑에는 송편이 되겠습니다. 단편적인 문제이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3번은 계량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해봤습니다. 먼저 재료를 계량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거를 골라내. 전자저울, 계량스푼, 계량컵 이런 것들은 계량하는 데 쓰는 도구죠. 근데 아닌 건 뭐요? 예, 밀대는 아니에요. 이건 계량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컵 기준이 200ml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른 콩을 한 컵 불리면 몇 배로 불어나네? 이거 되게 헷갈린다. 몇 배로 불어나요? 한 6배 불어납니까? 아니면 한 4, 5배 불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불어? 1배가 하나도 안 부른 거예요? 아니면 2.5배에서 3배 정도 부는 겁니까?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네, 2.5배에서 3배 정도 불어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계량기구로 물을 계량했을 때 틀린 거. 자, 한 큰술은 15ml, 작은 술은 1작은 술은 5ml. 그래서 1작은 술은 그러니까 한 큰술은 작은 술 3개가 3작은 술 그게 같다. 그래서 작은 술 3개가 모아지면 한 큰술이 된다. 설명드린 바 있죠? 한 컵은 아까 위에 문제에 나와 있네. 250이 아니라 200ml고요. 한 큰술은 3작은 술이랑 같다. 이거 방금 설명했죠? 답은 3번이 틀렸네요. 250이 아니라 200ml로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근데 앞에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잘 나와요. 재료의 계량 시 주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요. 첫 번째, 버터나 마가린 등 고체 식품은 무게보다 부피를 재는 것이 정확합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해? 한번 기억해 보세요. 2번, 흑설탕은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계량컵에 빈 공간이 없도록 눌러 담아 평면이 되도록 계량한다. 깎아서 계량한다. 맞습니다. 2번. 3번, 쌀, 팥, 깨 등 알갱이 식품은 계량컵에 담아 살짝 흔들어서 표면을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합니다. 맞죠? 4번, 가루 상태인 밀가루, 쌀가루, 백설탕은 수북이 담아 흔들지 않고입니까? 흔들지죠. 흔들고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합니다. 자, 사실은요, 버터, 마가린은요,
저는 무게 재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수북이 담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드는 게 맞죠. 그래서 1번도 좀 문제가 있고 4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 흔들지 않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흔드는 게 맞아요? 흔들지 않는 게 많아요? 흔들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뭐는 흔들어? 이런 건 흔들어요. 쌀, 팥, 깨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흔들 필요가 있지요. 근데 밀가루, 쌀가루, 백설탕은요. 흔들지 않고요. 그냥 수북이 담았다가 깎아서만 잽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래네요. 그럼 뭐예요? 버터 마가린은요. 부피보다는 무게를 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요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40 몇 번입니까? 예.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밀가루는 가루는 흔들지 말고 수평으로 계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같은 애들은 무게를 계량하는 게 더 정확하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5번 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장 중에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나온 것들만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포장의 기능이 아닌 거. 자, 용기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자, 포장을 해주면 영양이 첨가됩니까? 3번, 자, 경제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4번, 보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음, 포장의 기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예, 영양 첨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떡 포장의 표시 기준, 표시 사항이 아닌 거. 자, 유통기한 들어갈 수 있죠? 용기 포장 재질 들어갈 수 있고요. 품목 보고 번호 들어갈 수 있고요. 영업소 대표 이름? 그럼 여기서 아닌 게 뭐지? 뭡니까? 예, 영업소 대표 이름. 이건 뭐냐? 영업소 대표자 사장님 이름 그 뜻이요. 영업소 이름은 들어가야 되지만 영업소 대표 사람 이름은 필요 없지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46번. 포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걸 골라보시래요. 1번.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 이거는 뭐요? 과장 광고 이건 뭐야? 사기요, 사기. 포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2번. 포장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여 판매 가격을 높입니까? 판매 가격 높이는 게 포장의 기능이요? 에이, 이거는 너무 아니다. 그죠? 3번. 포장을 통하여 제품의 이물질과 오염 등을 감추거나 가리려고 하는겨? 에이, 아니요. 이런 거 진짜 배우지 마세요. 4번. 포장을 통하여 식품의 용량과 모양을 규격할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어메? 나 이거 체크 잘못했다. 뭐죠? 답은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제품의 질을 높인다. 여기까진 맞았는데 판매 가격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맞는 것은 4번이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포장재의 종류와 함께 자, 종이, 플라스틱, 유리, 폴리에틸렌, PE 이런 데한 어떤 설명이고요. 특히 식품 표시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 표시면 잘 보이는 쪽에서는 제품명,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런 거 써 있고요. 정보 표시면에는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원재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표자 성함은 넣으면 안 돼요. 예, 요거 정리 잘 해놓기 바래요. 자, 문제 47번. 주례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책 이름이에요. 주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구의분자. 저번에 카톡에다가 구의분자 제가 설명해놨어. 이게 작년 연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요번에 시험에 나왔대요. 상반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드립니다. 이 구의분자가 뭐냐? 이거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뒤에서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구의분자는요. 쳐서 만든 떡에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형태의 떡이에요. 뭐를 떠올려라? 인절미를 떠올리시면 돼요. 구의분자는 인절미 형태다. 자, 구자는 볶은 콩을 뜻하고 이자는 합쳐서 찐다라는 뜻이고
분자는 콩가루, 가루 분자고요. 자자는 모양을 만든다 그 뜻이요. 그럼 뭐요? 쪄서 예, 볶은 콩가루 내갖고 묻히고 모양을 만들어 만든 떡이다. 인절미요. 구이 분자. 구이. 맵쌀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둥글게 빚어 볶은 콩가루를 넣는 것. 또 어떤 자료에 분자 찾아보니까 찹쌀밥을 쪄서 매에 친 다음 쳐서 모양을 만들어 콩가루를 묻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쳐서 만든 떡에다가 콩가루 묻힌 인절미 형태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해 가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야? 뭐 찾으면 돼? 떡을 쳐서 만든 떡에 콩가루를 묻힌 오늘날의 인절미 형태의 떡이다.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안 나오느란 법이 있어. 상반기 나왔으면 하반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8번 떡 어원의 변화. 이거 수업 중에 공부했시오. 먼저 시작이 뭐였더라? 찌다부터 시작했시오. 찌기부터 시작했시오. 먼저 제 기억으로는 찌다, 그 다음에 찌기, 그 다음에 떼기, 그 다음에 떡이, 그 다음에 떡, 이 순서로 진행됐던 것 같아.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나오냐? 나옵니다. 자,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찌다, 찌기, 떼기, 떡이, 떡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요거는 요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뭐 요령을 뭐 응용해서 나온다. 에이, 그건 아니고 이대로 나오니까 요 정도로 공부하시면 땡큐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이제 떡문화 쪽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중 시대별 역사 및 떡에 대한 설명, 떡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시대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어. 우리 엄마들이, 교육생님들이. 볼까요?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자, 언제냐? 여기서 보세요. 자, 삼국시대 이전은 상고시대라고 하는데요. 먼저 삼국시대 이전 부족국가 시대부터 떡을 먹기 시작한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시루 같은 게 출토되었죠. 청동시대에 떡을 이용했고요. 그 근거를 뭐 묘 같은 데서 시루, 연석, 돌확 이런 것들이 출토된 거를 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뭐를 해먹고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를 모을 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요건 구석기 시대예요, 요게.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톡이랑 갈돌. 갈돌은요,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드는 기구고요. 황해도 봉산 집탐리 유적에서 나왔다. 이것도 자꾸 시험에 나와. 황해도 봉산 집탐리 유적이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요거는 두 개는 구석기, 요거는 신석기 얘기. 이번에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요, 돌확, 확돌, 요게 유적 근거예요. 경기도 구룡산 북변리 유적, 동창리 유적이 청동기 시대에 도락이 출토되었는데 곡물을 찢거나 빻는 도구가 도락. 그 다음에 시루가 이때 나왔어요. 함경부터 낮은 초도 조개더미에서 나왔어요. 곡물을 찌는 도구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루. 자, 그래서 상고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어떤 문제 풀다가 도망 나왔죠? 예, 구석기 시대 동굴 생활을 하며 수렵과 채취로 식량을 채취한다. 맞습니다. 2번 신석기 시대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가루내어 먹는다. 이거 맞습니다. 3번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톡이, 아까 빗살무늬 톡이 얘기했었죠? 예, 요거 신석기 시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낮은 초도 패총, 여기서 시루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건 철기 시대가 아니라 뭐야? 청동기 시대예요. 요게 그래서 4번이 틀려버렸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틀리면 안 돼. 이거 맞아야 돼요. 맞춰줘야 그나마 7, 80점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다. 상고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이 아닌 거 아까 갈돌, 시루, 돌확 이런 거였죠. 떡칼은 등장한 적 없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0번. 처음으로 쌍화점이라는 떡집이 생기거나 떡이 상품화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된 시기에는 조선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니고 상고시대도 아니고 언제요? 고려시대라고 했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여기서 먹었던 게 상화병이라는 어떻게 생긴 거? 막걸리로 만든 밀가루 발효떡.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거 조선시대 때 나온 거라고 했지요. 쌀가루를 쪄서 둥글게 만들어 가운데 소를 넣은 것으로 기록된 떡이랍니다. 여기서 어떤 게 요렇게 생긴 떡이야. 요거 문제 잘 나옵니다. 요게 헷갈려요. 혼돈, 담, 교의, 병이. 이거 우리 공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설명은 혼돈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 제가 정리를 해놨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쌍화점 얘기 나와있죠? 고려 가요에 나오고요.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에 관련된 책은 지봉유설, 해동역사, 고려가요, 2세기 지은 목은집, 그 다음에 고려사. 요 5가지가 고려시대야. 그럼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책이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좀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예, 요거는 혼돈이 되겠습니다. 혼돈병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51번. 고려시대 떡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1번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 2번 불교가 번성하여 떡을 즐기는 풍속이 유행. 맞는 것 같죠? 3번 이색의 고려사인가? 이색은 아까 뭐라 했죠? 목은집인가 뭐 고려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3번은 좀 이상하네. 4번 거가필용 해동역사에서 고려인이 율고라는 밤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예. 두 번째 찹쌀가루, 승검초가루. 승검초가 뭐였지? 당귀가루라고 가르쳐드렸죠. 후춧가루, 계피가루, 꿀잣 등을 사용하여 오늘날 두텁떡과 비슷한 떡. 그게 바로 뭐야? 승검초편 아니요. 승검초 가루 나왔다고 해갖고 승검초 편이야. 이거는 함정이야. 이거 뭐예요 답이? 혼돈병입니다. 혼돈병 계속 나오니까 체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2번 고려시대 떡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지봉유설, 목은집, 해동역사는 고려시대 거지만 음식 디미방, 음식 지미방, 디미방인데 좀 틀렸다. 이거 오타예요. 뭐예요? 얘는 조선시대 책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규합종서에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차마 삼키기 어려운 떡이라는 표현의 떡. 그게 무슨 떡이랬죠? 석탄병이라고 가르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실수를 했었죠. 요거랑 검은고 백결 선생님 검은고 얘기랑 신라 유리왕이 이빨 자국 가지고 누가 이빨 더 많이 개수 많은 사람이 왕이 올랐다고 했죠. 요때 탈해와 유리가 왕위계승정 쟁탈전을 했을 때 이빨 개수를 했다겠죠. 요거랑 백결 선생님이 그 떡 찢는 소리를 검은고인가 뭐 이걸로 냈다고 했죠. 부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건 삼국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 가락국기 재앙을 모실 때 차림 음식으로 기록했다. 신라 효소왕 설병떡, 설병 요런 거 설명되어 있는 것은 삼국유사라고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불교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고요. 지봉유설에는 여기 성해병, 쑥떡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해동역사에는 고려 사람들은 밤설기떡인 율고를 만들어 먹었다고 되어 있었고 원나라 거가필용
필룡이라는 책에도 고려율고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건 밤설기떡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 쌍화점, 송도 개경에 있는데 일반인에게 떡을 만들어 팔았다겠고, 상화병, 요것도 밀가루로 만든 뭐라겠죠? 증편계통의 술떡이라겠죠? 예, 쌍화점, 쌍화병, 고려가요. 묵은집의 이색이 지은 묵은집에 유두일의 수단, 찰전병 이런 것들 먹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 광종이 거린에게 떡을 시주해주고 신돈이 떡을 부녀자한테 던져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광종시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지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떡과 한가가 발전한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양반, 종, 상름, 그죠? 그래서 뭐예요? 계급사회. 그게 뭐 어디서 오는 영향입니까? 유교에서 온 거죠. 그래서 떡을 막 싸. 떡을 고이죠. 특히 우리 통과의례 중에 가장 떡을 많이 쌓는 그 통과의례가 뭐라겠습니까? 제사도 쌓지만 환갑잔치 할 때 그 상도 엄청 높이 쌓는다겠고, 또 직급이 높고 권력이 센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고인다고 그랬죠. 이게 다 유교 영향이에요. 예, 유교 영향.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준다. 자, 음식 조리서 떡이 나와 있는 책이요, 엄청 많이 있다겠어요. 도문제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 전문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기에 삶는 떡, 자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병이라는 떡은 삶는 떡을 의미해요. 자병 기억해 주세요. 음식 지미방, 음식 디미방. 예, 맞죠? 우리나라 최초 한글 조리서고요. 여기에 8가지 떡 만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떡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수문사절, 오도증, 시룸밋이라고 하는데 떡을 만드는 도구가 등장했고, 또 그 다음에 규합청소에서 아까 문제 풀었었죠. 석탄병. 너무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삼키기 아까운 떡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외에 백설기, 혼돈병 또 나오네. 복령조하고 도행병은 복숭아떡이라겠죠. 무떡, 기단가오, 신가병, 토란병, 송기떡, 서야향병은 마갖고 만든 떡이랬죠. 서기병, 상화, 밤조학, 대추조학, 주학이랑 같은 비슷한 애들이라겠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합청소고, 규합청소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석탄병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혼돈병, 봉우리떡이라고도 하고요. 임금님 생일상에 빠짐없이 올랐다는 궁중떡이라고 했고요. 여기 승검초가루, 당귀가루죠? 예, 이거라고 해가지고 승검조 편 고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들은요, 떡을 안 칠 때 떡 모양을 보시기 크기로 하나씩 떠낼 수 있게 소복하게 쌓아놨다고 해서 봉우리떡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혼돈병, 예, 임금님 생일상에 빠짐없이 두텁떡 계통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증보살림 경제에 혼돈병 또 한번 등장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규합청소에도 비스무리한 게 들어있고요. 조선 무쌍 식신 요리제법에도 혼돈병이 나와 있고요. 우리 아까 문제 풀었죠. 쌀가루를 쪄서 둥글게 만들어 가운데 소를 넣은 거, 그거 혼돈병이라고 문제 풀었죠. 그래서 혼돈병은 꼭 좀 기억해 가시면 땡큐겠습니다. 자, 53번. 떡을 일컫는 한자어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유병은 기름유자를 써서 기름에 지지는 떡. 자는 뭐야 이거? 쪄서 치는 떡? 자가, 혼돈은 찰가루를 쳐서 둥글게 만들어 가운데 소를 넣는 거, 혼돈병 맞는 것 같죠? 이는 한대 이후 밀가루로 만들어진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한대 이전에 밀가루로 만든 떡이 이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3번 요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병은 떡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고도 떡이라고 했죠. 떡고자.
그 다음에 이도 먹이 이자를 쓴다겠고요. 여기서 이자. 자, 보실까요? 이는요, 한 대 이전의 떡을 의미합니다. 한 대 이전. 오케이? 한 대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편, 병이,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다 떡이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혼돈, 혼돈 나왔네, 여기. 그 다음에 유병, 유병이 뭐였죠? 유자가 기름 유자, 지지는 거요. 예, 그 다음에 떡이라는 한글을 제일 먼저 쓴 게 한글 규합 청소라고 설명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요. 한 대 이유 밀가루로 만든 것은 병이야. 다시 한 대 이후에 밀가루로 만든 것은 병이고 한 대 이전의 떡은 이라고 그랬어.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한 대 이전의 떡은 이, 먹이 이자를 써서 이를 썼고 한 대 이후에 한나라 이후에는 밀가루를 써서 뭐야? 떡병자를 썼다라는 거. 이는 한 대 이전, 병은 한 대 이후. 근데 여기서 뭐라겠어요? 한 대 이후는 이가 아니라 뭐요? 병이라고 해야 맞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문제 같이 풀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네요.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4번. 약식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약식을 먹어왔음을 알 수 있는 문어. 이거 제가 어제 틀렸었죠. 답이 뭐였더라? 삼국유사였죠. 약식의 유래와 관계없는 거 고르래. 자, 소지왕이 금갑에 활을 딱 쐈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에 왕비하고 간신히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겠죠. 그게 누가 알려줬다겠어? 까마귀가 알려줬다겠죠. 백결 선생은 뚱끼뚱까 검은 고로 떡 만드는 떡 방아찌는 소리를 흉내냈다겠죠. 그래서 약식하고 관련 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거 고르래요. 참기름, 식용유, 대추, 진간장은 재료로 씁니다만 흑태, 이게 검은 콩인가요? 예, 흑태는 안 썼어요. 답은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문제 54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 시절식이죠. 아까 까마귀, 소지왕, 금갑 설명했죠? 약식. 이거는 뭐냐? 이게 언제 먹었던 떡이래요?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날 먹었던 건데요. 예, 얘네들은 참기름, 진간장, 밤, 대추, 설탕, 찹쌀을 가지고 만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얘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55번. 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에 출간된 서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래요. 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출간 책이 아닌 것은 도문제작, 음식 디미방, 입원 16지 요것들은 다 조선시대 책인데요. 2조 궁정요리 통고 이거는 언제냐면은 일제시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잠깐 죄송합니다. 근대 시대. 근대 시대요. 대한 가정학회 간행물이고요. 근대 현대 이후. 그러니까 얘는 조선시대 책이 아니야. 이런 게 또 오고만 요건 현대책이에요. 한국의 맛 강인희 씨가 지은 거. 황혜성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요리백과사전에 떡의 중요성이 조명되었었는데 이거는 근대 현대 이후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하다 말았더라? 2조 궁정 요리통고는 이게 조선시대 책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책이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백봉용, 연육, 산약, 능이 등을 섞어 만든 약떡. 약떡은 딱 한 놈밖에 없었어요. 복령조화공과 이거였었어요. 얘는 뭐죠? 복숭아떡. 얘는 마로 만든 떡. 신과병은 뭐라겠죠? 신과병.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과일, 핵과일 같은 걸로 올리는 떡이라고 했어요. 그쵸? 얘도 설기떡 비슷한 애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약떡은 복령조화고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복령조화고 요런 약초를 넣어서 만든 약떡, 설기떡이다. 도행병, 복숭아 살구즙을 내어 만든 떡이고 신과병, 가을 핵과일을 섞어 만든 떡. 서여향병은 마로 만든 약선떡.
서기병, 서기를 가루내서 섞어서 만든 떡. 조악은 도약돌처럼 앙증스럽게 생겼다는 의미로 기름에 지지는 궁중떡인데, 밤조악은 밤으로 만든 떡, 지지는 떡. 대추조악은 대추로 만든, 지져 만든 떡.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6번. 떡의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시래요. 차륜병. 자, 수리치 절편에 수레바퀴 모양의 문양을 찍어낸 거 맞죠? 석탄병. 예. 맛이 너무 좋아서 못 삼키기 어렵다. 그거죠? 약편. 찹쌀가루에 계피, 청궁, 생강 이거 아니랬죠? 약재 넣은 거는 복령조하고 그거 빼고는 약편 아니야. 약떡 아니야. 약편은 약재 넣었다고 약떡 아니요. 3번 틀렸고요. 첨세병은 떡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 그릇 먹을 때마다 한 살 더 먹는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57번. 전통 떡에서 약자가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 꿀과 참기름을 청기름을 많이 넣은 떡, 약자 붙일 수 있다고 했어. 몸에 좋은 떡,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꿀을 넣은 과자는 약과 꿀을 넣은 밥은 약식이다. 한약재를 넣어 몸에 이롭게 만드는 음식이 약자 쓰냐? 아니야. 이거 약자는 꿀을 넣는 거라겠죠?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복령 좋아하고만 약떡이고 나머지는 약이 아니에요. 56번 설명했죠? 차륜병, 단오날, 수린날. 예, 이게 뭐야? 차바퀴 모양 딱 찍어서 만든 떡. 저 쑥으로 만들면 애엽병, 쑥떡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기억해 주세요. 단오날. 정월투하루, 자, 흰떡, 첨세병, 떡국이죠? 한 살 더 먹으면 요거 먹어야죠? 네. 그 다음에 58번. 다음은 떡의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보시래요. 가번. 곤떡. 이거 어제 풀었어요. 곤떡, 고운떡. 색감 모양이 곱다. 가번 맞다겠죠? 나번. 구름떡. 구름 모양이 보인다겠죠? 맞습니다. 다번. 오쟁이 떡이 가운데 구멍 난 떡 아니라고 했죠? 라번. 빙떡은 뭐야? 가운데 뭘 돌돌돌 마르는 거지 차갑게 식힌 떡 아니라고 했죠? 마번. 해장떡은 충청도 떡인데 해장국과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것은 가번, 나번, 마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럼 오쟁이 떡은 뭐냐? 찹쌀가루를 쪄서 안반에 놓고 쳐. 그럼 인절미랑 비슷하네. 이렇게 인절미를 만든 다음에 붉은 팥소를 넣고 작은 고구마 크기로 빚어서 콩고물을 묻힌 것이고요. 생긴 거는 큰 인절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구멍 있어 없어? 없지요. 예, 그래서 오쟁이 떡 구멍 얘기하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절미 중에서도 큰 인절미가 오쟁이 떡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빙떡은 메밀가루를 만들어요. 묽게 반죽해 갖고 기름에 한번 이렇게 번철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쫙 동그랗게 펼쳐갖고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양념한 무채를 넣어요. 양념한 무채를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지져낸 떡이 빙떡이지 차갑게 만든 떡 아니에요. 얼음 빙자 아니에요 이거. 네, 넘어갑니다. 답은 네, 몇 번이 답이요? 아까 문제 풀었죠? 그 58번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59번. 인절미를 뜻하는 단어로 틀린 거. 인병, 은절병, 인절병 다 인절미인데 절병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절미를 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거 찾아보시래요. 절구, 안반, 떡매. 근데 떡살은 수리치 절편처럼 찍는 거에 쓰는 거지 치는 떡에 쓰는 것이 아니요. 답은 4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절미와 절편을 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칠 때는 주로 안반, 떡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60번입니다. 자, 지지는 떡의 한 종류로 작은 송편 모양의 떡을 기름에 지져서 만든 떡. 조금 작은 거랬죠? 그거는 주악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지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거니? 지진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번철이 있어야 되죠? 옛날 후라이팬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떡의 종류로 바르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찌는 떡. 두 번째 치는 떡. 세 번째 지지는 떡. 4번 네 번째 삶는 떡. 아닌 건 뭐야? 구운 떡.
요즘은 퓨전으로 구운 떡 나오지만 이건 기본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은 향토떡입니다. 시절떡까지는 그래도 대충 다뤘는데요. 향토떡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기분이 좋아서 내일 7시부터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좀 더 가르쳐 드린다면 제가 향토떡하고 뒤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 있죠? 최근에 배웠던 거 그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지 않으시면요. 안 할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 하루 남았으니까 고민해봤다가 제가 마음이 싹 바뀌어서 여러분 해드리고 싶다 하면은 밴드에다 올려드리고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오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더 해주면 더 좋지 여러분들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요. 뒤에 향토떡 더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좀만 더 초과해서 공부를 해둘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일 마지막 보강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전일률 계장님한테 굳이 말씀 안 드리셔도 돼요. 제가 기술센터 얘기하고 강사비 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좋은 뜻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시험이 임박해서 제가 할 만큼은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했습니다. 만약 내일도 하게 되면 집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